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무리수, 도리를 벗어난 비이성적인 대응 방식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불려간 남양유업의 오너리스크는 이 무리수의 종합판입니다. 일명 불가리스 사태부터 회사 매각 번복은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조단위 매출을 내는 기업 회장이 임신한 사원 하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따돌리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나쁜 소문으로 평판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증언들은 다시 들어도 충격적입니다. 이 상식 밖의 회사는 결국 어제부터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 번복에 따른 책임도 무겁게 치를 전망입니다. 내일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법원은 남양유업 맘대로 계약 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주일가의 목리에 유탄을 맞는 건 주주들입니다. 홍 회장의 무리수에 주주들까지 이른바 팀킬 중인데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10월 28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땅 투기 논란이 제기됐던 LH의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조직을 슬림화한다. 1000여 명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하고 있는 좀비 기업들이 10곳 중에 4곳이나 된다고 하네요. 또 지난 25일 전국을 마비시켰던 KT 인터넷 대란의 피해 보상책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사장 명의의 사과문이 나왔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승세 주춤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많을 텐데요. 10분 경제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간밤 미국 증시 정리하고요. 오늘 우리장 미리 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단계적 방역 조치 완화가 시작됩니다. 대표 상권 중에 한 곳인 홍대거리는 벌써부터 기대감에 북적인다고 하는데 헤럴드 경제의 김빛나 기자가 현장 분위기 들려드립니다. 경제탐사. 쌍용차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전기버스 만드는 에디슨 모터스다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진척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계절이 바뀌든 님 얘기는 해드려야겠어요. 드디어 집 근처에 어묵 포장마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비례해서 꼬치 먹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따뜻한 경제발전소에도 청취자가 늘어날 겁니다. 응원도 감사한데요. 저는 여기에 밑줄 쫙 그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관계자가 아니면 어묵이라는 단어 쓰시기 어렵거든요. 몹시 칭찬합니다. 자, 오늘 10분 경제에는 칭찬할 소식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년까지 LH 토지주택공사 인력을 1000명 넘게 감축한다고요? 예,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됐던 LH에 대한 혁신안을 통해서 정부가 2025년까지 LH의 인원을 1064명가량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당초 혁신안을 발표할 때 인력을 2000명 정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었는데요.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상당했고요.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채용이 걸린 문제다 보니 좀 민감한 반응들이 나왔었고, 김현준 LH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너무 인력을 줄이면 업무량이 가중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정이 된 건데요. 정부는 일단 이렇게 감축을 하고 또 추가로 10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2000명을 채우는 방식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 추가 1000명 감축에 대해서는 시기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지역의 우려를 감안했는지 정부는 LH 인력을 줄이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당초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거의 LH 해체하는 수준까지 거론이 되는 그 정도였는데 개편안은 많이 약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 모양이네요.
예, 정부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쪼개겠다고 하면서 안을 3개 정도 만들어서 여당에 제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주거복지와 주택, 토지 부분을 각각 분리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병렬로 분리하느냐, 자회사로 만들어서 분리를 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3개 안 모두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계가 있고 국민들에게 확실한 개혁으로 비춰지지도 않을 거다라는 이유로 퇴짜를 놨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상 이렇다 할 대안을 새로 내놓지 못한 채로 어제 인력 감축하고 기능 이관, 축소 정도의 혁신안만 발표한 겁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거듭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국민들이 의아한 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없다는 점입니다. 세부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지난해 기업들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역성장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 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요.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 법인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석을 내놓은 게 2009년부터인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2010년 이후로 10년 만에 첫 감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 영상, 통신 장비업, 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주요 업종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조업은 전체 마이너스 2.3%였는데 지난해 국제유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특히 석유 정제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34.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2019년에는 2.3%였는데요. 0%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업 마이너스 7.8%로 크게 악화됐고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수창고업이 마이너스 8.1%를 기록했습니다. 운수창고의 경우는 항공사 여객수송 및 그 항공 화물 수송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이 석유 정제업 매출액 이 가격을 산정하는 구조가 좀 복잡하던데 아마 원유 재고 가격이 올라서 이쪽도 좀 나아질 거고 여객도 좀 나아졌고 운수 창고도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지난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올해 걸로 좀 벌충이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크게 늘었다고요? 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 비용, 즉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이면 전체 영업 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충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을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좀비 기업 비중이 지난해 4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2017년에는 32.3%였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는 그 코로나 충격으로 좀 가파르게 늘어서 40%를 돌파한 겁니다. 특히 이자 보상 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 적자를 낸 기업도 34.7%로 폭증했습니다. 네, 지난 25일이었죠. KT의 휴대폰 안 터지고 인터넷이 마비가 됐습니다. 딱 점심시간이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망이 완전히 먹통이 됐던 이 사건 피해 보상책이 나왔나요? 최근에 구현모 KT 대표가 이번 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면서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약관을 통해서 피해 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약관에도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T는 이동전화하고 초고속 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 시간을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으로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신장애가 1시간 25분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기준에는 지금 미달하는 셈입니다. 약관을 준용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는 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관이 지금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추정되는 보상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KT 무선 가입자가 2,277만 명 그리고 유선 가입자 916만 명에 대해서 약관을 준용하면요.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전체 약 한 73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KT 2분기 영업이익 4,758억 원의 1.5%에 해당하고요.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이렇게가 받을 것을 나눠서 보면 한 가입자당 200원, 300원 수준에 불과한 보상액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도 그 아현지사에 화재가 나서 통신망 마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는 KT가 소상공인 1만 2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개인 가입자에게 1개월 이용료 감면 등의 보상을 실시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약관하고는 별개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KT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할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약관을 좀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유짜는 목동 항상 이 아이디로 글 남겨주시는 우리 식구인데 남양유업에 납품을 하시는군요. 남양유업이 업체 기업을 매각한다고 해서 회사 이미지가 좀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이 매각을 번복해서 낙농하는 이 농가들만 희망 고문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남양유업이 빨리 정상 궤도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서민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전망일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의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뉴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이어지는 이 거래에서 최고가를 새로 쓴 그런 단지들도 계속 많다. 이 뉴스가 중첩되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집값이 서서히 잡힌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거 아니다. 몇 개 그냥 좀 떨어져서 팔린 것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닌데 오른 폭이 좀 줄어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강화해 온 데다가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주춤한 거 아닌가. 물론 거래 건수도 거의 거래 절벽 상태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 피로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향후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이제 11월 이 두 달 동안 10월 말부터는 비수기철에서 접어들고 있어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대출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 주택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대출 규제, 이거 결국은 정부도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인데 대출 규제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뭘 하시지 않고요. 청년이 수억씩 쌓아놓은 집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꺼주지 않으면 살아생전에 집 사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총 매물 건수는 매매 건수는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 규제 이후에 8월, 9월 달에 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허위 매물이 많이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진성 매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월세도 나온 물건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고가 금액으로 돼 있는 것들은 거래가 잘 안 되고요. 중저가는 그런 대로 거래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건수 자체가 이제 매매가 되는 건수는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적은 건수가 전체 시장을 대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갖고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도권까지 밀려나는 현상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상승폭은 여전히 크다 이런 주장도 있고 정부에서는 그렇죠. 상승폭이 그래도
완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그래프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우선은 제가 전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서울의 25개의 구 중에서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요. 제가 시기열 분석을 매월 하고 있는데요. 80.6%가 올랐고요.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100% 이상 올랐어요. 2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전세 가격 마찬가지로 50% 이상 오른 그 구가 25개 구에서 21개 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2배가 됐고 전세 가격은 1.5배가 됐다는 얘기인데 주간 단위로 보면은 9월 첫째 주에 서울의 그 상승률이 0.21%였거든요. 네. 그리고 넷째 주에 0.19%, 그다음에 이제 둘째 주로 10월 넘어오면서부터 0.17로 조금 낮아졌어요. 네. 근데 0.17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수도권도 9월 첫째 주에는 0.4였는데요. 10월 셋째 주에 0.3으로 0.1이 빠졌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그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이제 정부의 규제와 비수기철로 접어들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 장관회의를 보면 부동산 기대 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이제 장관회의에서 나온 이후에 주택시장 가격 상승 주춤세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분명히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종합할 때 지금 당분간은 1월 그 약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한 발 더 나가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00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그 축소시키는 대신에 이제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과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은 해주는데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지 않고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땐 대출이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꼭 분양을 받아야만 중도금 잔금 대출이 되는데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지 못하고 일반 주택을 살 때에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정부가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정말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면서 규제한 건지 아니면은 전세금 대출과 분양 대출만 완화해놓고 규제한 건지가 좀 아이러니할 정도인데요.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또 가계부채를 줄이는 그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실수요자가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총량 규제를 할 때는 항상 우리 생각지 않게 유탄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 보면 요즘에 뭐 택지지구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정부는 어쨌든 사전 청약 등등을 해서 기대 심리를 계속 누그러뜨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산단이나 택지지구 지정 이런 것들 그 심사할 때 심사위원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요 대책들 집값 잡는 데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해야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나 또는 뭐 도시개발법으로 공급하는 택지들은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고요. 또 개발 이익도 또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렇게 이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진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택지가 아니게 분양했거든요. 공공이 참여는 공공택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향후에 정부가 지금 현재 법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2건 또 국민의힘에서 1건이 올라와 있어요. 택지개발법,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또 강하게 규제하게 되면 택지 공급이 줄어서 결국에 아파트 공급이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로 수익률을 제한하고 또 민주당은 10%로 제한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6, 7%가 이상 되면 자금 조달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져서 민간 택지 공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장을 보아가면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 이걸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오히려 택지 공급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 탁지 공급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좀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무주택자들에게 또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좀 주십시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가을 날씨 좋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으면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주말 앞두고 설레는 기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 이런 데를 꼭 찾으시게 된다면 주요 관광지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반드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활동 후에 일상 복귀 전 선제 검사 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보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는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 5% 넘게 급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대 급등하는 등 대형 테크주들이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대한 부담감이 누적된 가운데 또 어제 발표된 9월에 내구재 주문 부진에 따른 3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다시 확대된 영향으로 장 후반부터 하락 압력이 확대되면서 끝내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다우와 S&P 500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운영하는 알파벳 대형 네. 테크주들은 호실적에 급등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 종목 장세가 네. 뚜렷한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개별 실적에 따라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쏠림 현상은 거시 경제, 대외 경제상의 불확실성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공존하는 구간에서 종종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투자자들도 지난 1, 2분기 실적 시즌 때보다 이익 성장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프리미엄, 관심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10월 초 중순까지는 한동안 있었고 지금은 그 불안감이 조금씩 자신감으로 회복되는 구간에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제 미국 증시 흐름처럼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업종 간, 기업 간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보고 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지금 코스피는 0.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3,030선을 회복을 했고요.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주식들보다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기업들이 실적들이 지금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도 지금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에 수급상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요 며칠 있었는데 공매도 대기자금 이 통계를 네.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게요. 공매도 대기자금이 40개월 사이 가장 크게 쌓여 있다.
그러면 네. 증시가 하락할 거다 이쪽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예, 일단 그래서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대차 잔고 잔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차 거래라는 게 투자자가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물량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해석해 보면은 투자자들이 왜 주식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을까? 이거 혹시 공매도 치는 거려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인식이 있죠. 그래서 이른바 이게 공매도의 선행지표, 잠재적인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차 잔고 금액이 지금 급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기준으로 77조 원으로 2018년 6월 이후 약 40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차 잔고를 오로지 공매도 대기 자금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ETF 영향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ETF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담아서 ETF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와 반면에 이렇게 대차 거래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차 거래로 빌려서 ETF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서 만드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ETF를 만드는 운용회사들이 이렇게 대차 거래를 활용해서 ETF를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차 잔고가 이렇게 급증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공매도 자금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주의는 하되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오늘 거의 동문회 분위기네요. 5753님, 박연미 기자님 여기서 방송하셨나요? 항상 목동 방송만 듣다가 채널을 옮겼더니 여기 계셨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도록 해요. 가끔 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 1207님, 동시간대 K본부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하겠습니다. 그쵸. 사람이 이제 날씨 추워지고 하면 정착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36님, 경제발전소 진행자 편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방송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숨어 있었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니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새로 유튜브로 오셨는데 정말 반갑고요. 연미칩 쿠키님이 어저께 문자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읽어드렸어요. 만약에 스우파를 한다면 전 연미크루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완전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루들이 많이 가는 지역을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홍대 젊음의 거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좀 낡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가면 MZ세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아마 압축을 해도 무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거리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었거든요. 그 홍대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의 김빈나 기자가 현장 다녀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님.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홍대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까? 한 달 사이에? 네,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확실히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고 또 길거리에서도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런 삼삼오오 모여서 걸어다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홍대는 제가 근 한 15년 동안 거의 홍대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난달의 느낌은 메인 거리조차 스산하다. 그리고 특히 감성포차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면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 요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확진자 폭등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단계는 11월 1일,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에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위드 코로나, 이게 사실 콩글리시긴 하지만 참 와닿는 말인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순차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먼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1단계 핵심은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입니다. 그동안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것인데요.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PC방, 노래 연습장, 그리고 영화관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정원 50%가 경기를 볼 수 있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좌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도 10명까지 가능합니다. 12월 중순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대규모 행사도 모두 허용됩니다. 또 실외 한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단계에서도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인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부는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 병상 여력, 혹은 주간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걸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멈춰있는 채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물론 오늘 확진자 수 예상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지금 신규 확진자가 2,111명이 확진이 됐다 속보가 들어오네요. 국내 발생이 2,095명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앞두고 정부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홍대 이 분위기를 보면 또 어쨌든 기대감은 현장에 확실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 앞에 나가봤는데요. 그 홍대 입구 역부터 이제 메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KTNG 상상마당, 그리고 연남동 일대까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거리에서는 최근 오징어 게임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달고나로 게임을 하면서 노는 사람들도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어떤 분은 이제 홍대 주말에 못 오겠다. 좀 친구랑 조용히 싸떨 수 있는 곳들을 찾고 있는데 또 어딜 가나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 이제 이렇게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홍대가 조용하고 아늑해서 좋았는데 네. 이제는 북적대서 못 오겠다. 네. 이건 생각지 못한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홍대 입구역 4번 출구 쪽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 전자출입 명부를 인증한 입구 근처에 그러니까 입장을 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또 해당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방문자 수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요 상권이 다 무너졌다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한테는 이게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구나 느끼실 텐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 이걸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하차 인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유추 가능한 수치인데요.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 자료를 통해 최근 2달간 주요 상권 지하철 하차 인원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대 입구역의 유동 인구는 다른 상권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2달 홍대 입구역 하차 인원은 8월에 155만 3천여 명, 9월에 161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이태원역 하차 인원은 20여만 명, 그리고 명동역은 40명 정도였습니다. 홍대역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인원이 더 많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대 상권은 살아나고 있다. 이게 홍대 입구역에서 홍대까지 올라가는 그 언덕에 좌우 메인 상권 1층이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었거든요. 네. 이 분위기도 조만간 좀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영업자분들 중에 힘든 분들이 많아서 당장 그 임대 비웠던 자리 바로 채워지진 않겠지만, 업계나 이제 다른 분들이 상권 분석하시는 부동산 업계 분들을 봤을 때도 위드 코로나를 감안할 경우 홍대 분위기가 앞으로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상권이다 하면 일단 4개만 꼽아도
이태원, 명동, 강남, 홍대 이 정도인데 네. 홍대가 제일 먼저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상권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대를 주로 방문하는 사람은 내국인,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죠. 이들은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활동량이 많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가 지나면 거리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명동이나 이태원 지역은 주요 방문객이 외국인이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유행 상관과 상관없이 계속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예정이나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도 상권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홍대 상권 살아난다 이거 보신다는 분이 계시네요. 0902님, 제가 연남동 사는데 사람 정말 많아졌습니다. 두어 달 전만 해도 저녁 때가 되면 사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는데 요즘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일단 보기는 좋은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홍대 근처에 최근에 새로 매장을 내는 기업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매출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홍대 인근에 매장을 낸 기업들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홍대거리에 문을 연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는 오픈 초기 매출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현재 클럽거리를 비롯한 유흥 상권이 침체되긴 했지만 경의선 숲길과 연남동 등 홍대 상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 위드 코로나와 연말 특수를 앞두고 있어 매장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죠. 무신사도 홍대 거리에 처음 매장을 열었는데요. 매달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방문자 수가 6만 명 이상인데 지난달은 방문자 수가 8만 명 이상으로 뛰었고 매출도 전월 대비 75%나 올랐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옷가게가 잘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상징적이네요. 네. 직접 가서 대면 서비스의 거의 끝판왕, 네. 먹는 거랑 입어보는 거 이게 잘 되고 있다. 서서히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홍대에 더 들어가겠다 그런 기업들도 꽤 많은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를 바라보고 매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홍대 부근에 매장을 열거나 열 예정인 기업만 알려진 곳만 7곳입니다. 한동안 홍대를 떠났던 롯데리아나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문을 다시 열 계획인데요. 특히 이전 매장보다 규모도 커지고 오히려 특색 있는 매장으로 꾸밀 정도로 홍대 상권에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홍대 매장을 내는 걸 선호하고 있어서 이 매장 위치를 두고서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어있던 가게에 누가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냐. 그렇죠. 자, 지난 2년 동안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실률 제로에 가까웠던 이태원, 신촌, 명동 등 핵심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3분기 대비 현재 서울 강북 지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을 확인해 봤더니 명동 지역은 30.3%에서 43.2%까지 높아졌고 이태원은 28.5%에서 31.9%, 홍대 상권은 9.2%에서 22.6%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홍대 상권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도 가장 적게 받았고 회복도 가장 빨리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영업자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극봉님, 저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희소식인데 저희 상가에도 장기 폐업하고 다른 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더라도 방역을 잘 지켜야 이 분위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2180님, 저 주말에 다녀보면 사람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캠핑카 바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일상으로 진짜 회복되려면 코로나 박멸해야 되잖아요. 이게 박멸되려면 우리끼리 방역수칙 지키는 게 최고인데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직까지는 아닐 텐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매출이 오르긴 했어도 코로나 이전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거든요. 예상하시기에는 코로나 1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1년에서 뭐 1년 넘게는 1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좀 아직까지는 좀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몇 번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실망했던 경험들이 누적됐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말씀해 주신 대로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정부도 그래서 오늘 2,000명이 다시 넘어서 추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선결 조건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김 기자님이 현장을 보시고 느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혹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해부터 사실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적 위기 이런 걸 취재하면서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이 만나 들었던 이야기가 그 임대료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다였습니다. 네. 사실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일하는 사람을 줄이거나 뭐 영업 시간을 단축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임대료가 그대로다 보니까 이 그렇죠. 코로나 시국을 견디기 너무 힘들다 이런 네.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죠. 그래서 어제 시작된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서도 그 임대료 분담 정책이 빠져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료 대책 없이 지원금을 풀면 자영업자들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다 밀린 임대료 갚는 거 아니냐. 뭐 다 건물주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이 보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항상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고 가장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해법을 찾는 건 결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의 김빈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쌍용차가 아주 오랜만에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말씀 한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전기버스 만드는 에디슨 모터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금력이 좀 달려서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 모터스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회사가 어쨌든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예, 우선 협상 대상자를 네. 뽑은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새우가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새우가 에디슨 모터스고요. 예. 고래가 쌍용차겠군요. 근데 에디슨 모터스가 뭐 전기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력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가 많죠. 예, 쌍용차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게 네. 상용차 쪽에 재주가 있으니까. 근데 에디슨 모터스가 작년에 매출이 900억이었거든요. 네. 1,000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쌍용차가 작년에 3조 원이었습니다. 3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죠. 이게 그 자금력을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 산업 자체는 이제 고용집약적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직접 고용된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전음항으로 연계돼 가지고 뭐 협력회사 이런 데까지 다 치면은 한 10만 명 정도의 먹거리 일자리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요. 쌍용차가 어려워지면 그 일대에 보습 학원들도 문을 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들을 학원에 못 보내니까요. 뭐 식당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 모터스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시내에서 자주 보이는 저상버스 중에 CNC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가스 네, 버스. 천연가스버스 네. 이거를 제일 2005년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든 거고 2010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기버스 개항률 아직 뭐 일상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항률이 서울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기업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현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매경 인터뷰에서 선정되자마자 내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만들겠다.
2030년까지는 한 30종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기차를 10개나 만들겠다. 네. 지금 쌍용차는 전기차 모델이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내연기관 라인이죠. 생산 설비가. 그렇다면은 이쪽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쌍용차한테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죠.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동아일보가 선정되고 나서 누가 돼도 불안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매경은 최종 인수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아직 넘어야 될 살이 많다. 우려와 불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 나온 경제 기사 중에 정말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담백한 그렇죠.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처럼 과정들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이제 당장 실사를 해야 될 거고 부실의 정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면 최종 사인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6월 달에 한영회계법인에서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더 높다는 건 회사 문 닫는 게 이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밀린 임금하고 각종 부채가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연 기관 라인을 전기차 설비 라인으로 다 바꾸려 그러면 네. 못 잡아도 뭐 합쳐가지고 1조 한 3, 4천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써낸 거로는 한 3, 4천억 정도 써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디슨이 쌍용차를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낸 그 입찰 희망 금액이 3천억 원. 예. 그런데 지금 밀려있는 부채가 일단 갚아야 되는 게 7천억 원. 네.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결국은 어딘가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나야 회생이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산원에 이제 뭐 정책 자금을 좀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산원이 저는 이제 전망하기로는 아예 안 내놓지는 않을 건데 우선 협상사 선정되자마자 에디슨 쪽에서 뭐 8천억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언론을 네. 통해 흘리다 보니까 산업은 발끈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산업은행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에디슨 모터스가 전직 SBS PD 출신이 세운 그 회사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런칭했던 그 PD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하고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산업은행이라는 은행이 하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게 불가능할 때 마지막에 불을 끌어 들어가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산업은행 썩 내켜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끈한 거죠. 당장 뭐 돈부터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디슨이 약간 뭐 실사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후에도 사실은 돈 문제가 결국은 제일 큰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고자 하는 의지와 미래 비전은 있기는 한데 실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빚을 더 내서 일단 내가 사고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담보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는 에디슨 측에서는 쌍용차의 현재 지금 자산을 담보로 잡고 뭐 돈을 빌려달라 이러니까 마치 이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무자본 인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쌍용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내연 시설을 어차피 전기차 시설로 바꿀 건데 기존의 내연차를 만드는 그 시설을 담보로 돈을 꺼달라. 이게 자칫하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이라 이게 고민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라도 에디슨 모터스가 뭔가 저희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좀 표시한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 뭐 노동자들에게는 좀 좋은 시그널로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심지어는 뭐 전기차를 10종까지 내년 연말까지 생산하려고 그러면 사람 더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금에서는 실제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뭐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더 채용을 하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 M&A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회사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EY 한영이라는 이 회사가 이렇게 M&A 할 때 가격을 매기고 이 흥정을 붙여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 어떤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에디슨이 돈을 못
바꿔와서 예. 최종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안 한다. 그럼 쌍용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F 때 우리가 종종 봤다시피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유찰되면은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청산 아니면은 좀 불량한 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단기 수익만 노리면서 빠져나가면은 결국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쌍용차는 그동안에도 그 주인이 바뀌면서 중국 회사, 인도 회사에 한마디로 말해서 뒤통수 맞은 적이 그렇죠. 분명히 네.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쌍용차에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의견이 굉장히 갈리네요. 9391님도 그건 아니죠. 매출이 900억이면 중견기업에도 못 미치는 사이즈인데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 해결할 문제가 핸들링이 되겠습니까? 또 노동 유연성을 두고 반드시 옥신각신할 겁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유원건설 진로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히스토리를 좀 네. 아시는 거 보니까 형님이시네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듯님 소화시키지도 못할 걸 먹으면서 탈이 나죠. 탈 났다고 소화제 산업은행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걷고 움직여서 자체 소화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오늘의 장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아직 탈이 난 건 아니고요. 탈이 날지도 모르니까 소화제를 미리 처방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어쨌든 쌍용차 노조원들, 직원 가족들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일정한 정도의 그 예산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여러 개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네. 지역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뭐 도민기업 이런 형태나 국민기업 이런 도민기업. 형태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GGM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가 사실상 사장이고 그렇죠. 현대가 참여를 하고 대신에 그 어떤 산단 조성이나 아니면 세금 그리고 뭐 교육 복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하는 그렇죠. 형태죠. 주거시설도 네. 확보해주고. 네. 근데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실제 이런 사례는 뭐 폭스바겐 그 자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국민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네. 제조되는 공장 지역에 베를린에서 네. 하노버 조금 못 미쳐가지고 이제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데 본사에 가보니까 그게 아직도 주 정부가 10% 넘게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사도 파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상 그 공공이사 같은 그렇죠. 형태로 네. 파견이 되는군요.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사례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GGM 광주모터스도 마찬가지고 그 독일에 말씀해 주신 칼자이스 같은 경우에도 칼자이스 마을이 형성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온 마을이 칼자이스라는 광학기업과 함께 같이 먹고 사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쌍용차에 다니시는 분들 제발 마음고생 좀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산업은행 말고는 어디서 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모양이네요. 뭐 지금 그 회장 인터뷰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차입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그 모두 다 웃을 수만 있는 그런 계약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일자리 안정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녹용 세트 받으실 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5004번님. 이 노선버스 번호 같기도 하고요. 킴014님 배너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의견 주시네요. 응답자 할당량 초과로 마감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4947님 자세히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모든 거 경제, 시사, 정치 다 알고 갑니다. 믿고 듣는 방송 해주셨는데 믿고 듣는 방송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우리 믿고 보는 청취자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뭐 비판 의견도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는데요. 1558님 계란 10개 주세요는 뭔가요? 계란이 비싸서 계란을 상품으로?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금돼지 뭐 이런 거 드린 적도 있었고요.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쌍용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가장